푸틴에게 정말로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된 곳은 전선이 아니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조선소였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최신의 함정 한 척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선소에서 그대로 가라앉았다. 단 한 발의 적 포탄도 맞지 않았고 어떤 미사일도 발사되지 않았는데 자기 항구에서 스스로 침몰해버린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작업 사고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 참사는 우연도 아니고 천재지변도 아니었다. 몇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한 수백 명 조선소 노동자들의 침묵 속 반란이 폭발한 결과였다. 이 비극의 해부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남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으로 시선을 옮겨야 한다. 모든 것은 야로슬랍을 조선소에서 시작됐다. 크렘린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깊은 위기가 그곳에서 서서히 부패하기 시작했다. 이 공장은 그냥 배만 찍어내는 평범한 공장이 아니다. 러시아 해군과 FSB 국경경비대 그리고 군수 지원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 심장부다. 야로슬랍을 조선소는 단순히 철판을 용접해 배를 조립하는 곳이 아니다. 상륙함, 국경경비정, 발트 함대와 태평양 함대의 생명줄을 담당하는 각종 지원 선박들을 건조하는 곳이다. 러시아 북부와 극동 해역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함정의 생존과 작전 능력이 이 공장에서 나가는 선박들에 달려있다. 하지만 이 전략시설은 2025년 11월 기준으로 더 이상 활기찬 생산 기지가 아니었다. 눈에 띄는 것은 엔진 소리도 용접 불꽃도 아닌 을씨년스러운 침묵뿐이었다. 마치 유령 도시처럼. 현지에서 새어나온 보고와 방산 블로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 일하던 150명의 숙련 노동자들은 거의 2달 가까이 한 푼의 루블도 받지 못했다. 러시아 국방부가 전선의 승리와 영웅담을 선전하는 동안 실제로 그 전쟁을 떠받치는 선박을 만드는 용접공과 기술자, 엔지니어들은 굶주림에 내몰리고 있었다. 공장 측은 이들을 유급이 아닌 사실상의 강제 무급 휴가 상태로 돌려버렸고 생산 라인은 멈춰섰다. 임금 분쟁이 길어지면서 핵심 작업장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다. 어떤 노동자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아예 회사를 떠나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공장은 정의 요금과 난방비를 제때 내지 못해 끊길 위기에 몰렸고 부품 공급 업체들은 대금을 받지 못하자 납품을 중단했다. 그 결과 생산은 사실상 완전히 멈춰섰다. 사실 문제는 그보다 훨씬 이전 국제 제재가 본격화되면서부터 이미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 조선소 곳곳에서는 몇 달 전부터 해고 소문이 흘러다녔고 부서 통폐합과 구조조정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조선소 복도와 작업장에는 작은 속삭임들이 떠돌았다. 누가 잘릴지, 어느 라인이 중단될지, 어느 도크가 폐쇄될지 그 모든 소문이 결국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터져나온 재앙의 전조였다. 이 재정 위기는 곧 현장에서 치명적인 연쇄 반응으로 번졌다. 문제가 된 예인선 카프탄 우샤코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발트 조선소 부두에서 마지막 장비 장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선박은 애초에 야로슬랍을 조선소에서 건조되던 함정으로 강과 운하를 따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겨졌을 때도 완전히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등장한다. 발트 조선소 측은 선박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야로슬랍을 조선소 소속팀이 직접 상트페테르부르크 현장으로 올라와 수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즉, 야로슬라블의 전문 작업자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케르스키 섬 시설에서 추가 공정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은 단순한 기술 사고가 아니라 거대한 붕괴로 바뀌었다. 내부 관계자들이 서서히 흘려보낸 제보와 영국 군사 매체의 교차 확인에 따르면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들의 사기 붕괴는 조선소의 품질 관리 체계를 사실상 완전히 무너뜨렸다. 선박에서 가장 기초이자 필수적인 수밀 테스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겨우 형식적으로만 치러졌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그 작업을 맡은 사람들은 몇 달째 월급을 받지 못한 채 동기와 자부심을 잃은 노동자들이었다. 혹은 조용한 분노 끝에 아예 일부러 대충 하는 수준까지 갔을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장면을 떠올려보자. 당신은 한 조선소 노동자다. 2달 동안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집세를 밀려 주인 눈치를 봐야 하고 아이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 냉장고는 점점 비어가는데 마트 물가는 치솟고 있다. 그런데도 당신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살을 내는 듯한 추위 속에서 복잡하고 위험한 공학 구조물을 손봐야 한다.
목숨과 직결되는 배의 밸브와 센서, 용접부를 확인하는 일을 말이다. 이런 조건에서 섬세함이나 꼼꼼함, 품질 기준 같은 개념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난다.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깊은 절망, 집중력 상실, 그리고 국가와 시스템을 향한 조용한 분노에서 자라난 의도적인 무관심이다. 국제 제재가 시작된 초창기부터 이미 야로슬랍을 노동자들의 심리적 붕괴와 분노는 서서히 쌓여왔다. 갑탄 우샤코프의 침몰은 이런 물류와 재정 붕괴가 낳은 가장 극단적인 결과물이었다. 프로젝트 23-70급으로 분류되는 이 선박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고성능 구조 예인선이었다. 특히 얼어붙은 북극 해역과 발트해에서 작전하는 러시아 함대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핵심 선박이다. 얼음을 깨고 길을 트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고장난 함정을 예인하고 각종 군수 물자를 보급하는 말 그대로 러시아 해군에 보이지 않는 두 다리였다. 하지만 임금을 받지 못해 사기가 바닥을 친 인력 손에 들어간 순간 이 첨단 선박은 한순간에 죽음의 함정으로 변했다. 운명의 날에 치러졌던 평범한 밸러스트 테스트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했다. 선박의 무게중심이 무너지고 기울기 제어에 실패하면서 카프탄 우샤코프는 스스로 옆으로 누운 채 부두에서 천천히 침몰하기 시작했다. 정박 중인 상태에서 선박은 보조 기계실 쪽으로 물을 들이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각종 센서가 즉시 경보를 울리고 당직 인원이 펌프를 가동해 침수를 막았어야 한다. 하지만 그날 밤 배 안에 있던 인원들은 상황을 감지하지도 제때 대응하지도 못했다.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너무 무관심했고 너무 지쳐 있었으며 이 배가 침몰하든 말든 더 이상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심리적으로 완전히 소진되고 육체적으로도 지쳐 있으며 국가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은 노동자 집단은 가장 첨단의 미사일보다도 위험할 수 있다. 야로슬랍을 현장팀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은 이 침몰 사건이 임금 체불과 사기 붕괴와 직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지금 러시아의 조선 능력은 국제 해역이 아니라 월급 지급 대기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크렘린은 전선에 나간 병사에게 한 달에 $2,000를 약속하면서 그 병사를 태우고 지키는 배를 만드는 숙련 노동자에게 $500를 지불하는 것조차 아까워했다. 그 결과 러시아 해군의 심장 박동은 조용히 멈추기 시작했다. 야로슬랍을 노동자들은 국가를 배신한 반역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체제의 희생자였다. 그러나 그들의 침묵 속 저항과 의도적인 무관심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보다도 러시아 해군에 더 직접적이고 깊은 타격을 가했다. 러시아는 적군이 아닌 자기 손으로 자기 배를 가라앉힌 셈이다. 이 대가를 치러야 할 곳은 발트 함대와 태평양 함대 전체다. 푸틴이 2022년 전 세계를 향해 도전장을 내밀며 자신을 러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자이자 발트해를 정복한 표트르 대제에 비유했을 때만 해도 크렘린은 다시 한번 바다를 지배하겠다는 야망으로 들떠 있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것을 되찾고 있을 뿐이라고 푸틴은 선언했다. 러시아의 해양 지배력을 되찾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오늘 상트페테르부르크 부두에서 펼쳐지는 장면은 제국의 부활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붕괴에 더 가깝다. 푸틴의 목표는 발트해에서 나토를 위협하고 분열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연쇄적인 실수와 붕괴는 정반대의 효과를 내고 있다. 2025년 9월과 10월은 발트해에서 러시아가 나토를 상대로 벌인 하이브리드 전쟁의 가장 공격적인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크렘린은 해적 케이블을 위협하고 나토 영공을 교묘하게 침범하며 유령 선단이라 불리는 그림자 선대까지 동원해 유럽의 신경을 건드리려 했다. 러시아는 정식 군함뿐 아니라 석유 운반선이나 연구선으로 위장한 각종 선박을 발트해에 풀어놓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민간 화물선이지만 실제로는 드론 발사 장비나 정보 수집 시스템을 숨겨둔 일종의 현대판 트로이 목마였다. 그러나 푸틴은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치명적인 수를 잘못 뒀다. 전방의 말들을 과감히 전진시키는 동안 그 말을 지탱해줄 후방의 물류 성체는 텅 비어 있었다. 그 결과가 바로 카프탄 우샤코프 침몰이라는 재앙으로 돌아온 것이다. 프로젝트 23-70급 선박들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러시아가 왜 이 배에 그렇게 의존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답은 이른바 그림자 선대 전략 속에 숨어 있다. 이 선박들은 러시아 해군의 눈에 보이지 않는 달이었다. 이 배들 없이는 러시아가 가장 자랑하는 전략 자산, 즉 핵잠수함과 대형 순양함들은 안전하게 항구를 떠나지도 못하고 얼어붙은 해역을 통과하지도 못하며 먼 바다에서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도 없다.
갑탄 우샤코프는 특히 발트 해와 북해 함대의 얼음길을 뚫고 핵 관련 자산들을 안전하게 외해로 끌어내기 위해 설계된 예인선이었다. 그런데 이 배는 적의 공격이 아니라 월급을 받지 못한 러시아 노동자들의 무관심과 분노 속에서 자기 항구에서 그대로 침몰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부두에서 시작된 이 물결은 발트 해를 넘어 바르샤바에서 워싱턴에 이르는 안보 지형 전체에 충격파를 던졌다. 이 사건은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능력을 마비시키는 동시에 나토의 방어 본능을 전례 없이 예민하게 만들었다. 한때 회색지대로 불리던 발트 해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게 감시되는 해역으로 변했다. 러시아 선박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을 수 없다. 나토의 레이더와 위성은 그들을 수족관 속 물고기처럼 들여다보고 있다. 2025년 가을부터 나토의 레이더와 위성 영상은 발트해를 오가는 러시아 탱커와 연구선들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기 시작했다. 서류상으로는 석유나 곡물을 싣고 다니는 민간 선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종 군사 장비를 탑재한 플랫폼으로 개조된 배들이었다. 이런 배가 스웨덴 연안에서 엔진 고장을 일으켜 멈춰 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러시아는 고장난 이 선박을 예인해갈 현대식 구조선을 잃어버렸다. 구조선이 없으면 이 배는 조류에 떠밀려 나토 영해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배 안에 숨겨놓은 비밀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된다. 갑탄 우샤코프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지 구조 능력 하나가 사라진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가 스스로 자기의 작전 보안 능력을 항구에서 침몰시켰다는 뜻이다. 한편 러시아는 루비 같은 노후 선박에 질산 암모늄을 가득 실어 유럽 연안에 돌게 하면서 일종의 떠다니는 폭탄 전략도 병행하고 있었다. 선박 한 척의 폭발로 항만과 인근 도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리적 공포를 노린 것이다. 그러나 구조선과 지원선이 사라지면서 이 전략은 러시아 자신을 향한 부메랑이 되었다. 이제 이 떠다니는 폭탄들은 러시아가 통제하려는 항로와 항구에서 폭발 위험을 안고 표류하고 있다. 루가 한계에서 암모니아를 선적하던 에코 위저드 탱커가 폭발하고 지중해에서 빌리무라 탱커가 폭발했을 때 세계는 이 선대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똑똑히 보게 되었다. 푸틴은 이웃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횃불을 들고 뛰어다니다가 결국 자기 집에 불을 옮긴 셈이다. 원래라면 갑탄 우샤코프 같은 예인선이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출동해 고장나거나 손상된 그림자 선대의 배들을 예인하고 얼어붙은 해역을 뚫고 나토의 개입이 시작되기 전에 현장을 수습해야 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수호천사를 자기 손으로 물속에 묻어버렸다. 이제 발트해에는 군사적으로 활용되는 녹슨 선박들이 수백 척 떠다니지만 그들을 구하러 갈 배는 없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칼리닝그라드로 이어지는 좁고 위험한 해상 통로에서 러시아 군함들은 얼음을 깨줄 지원선도, 고장나면 끌어줄 예인선도, 연료를 보급해줄 보급선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항해해야 한다. 이 상황은 러시아가 오랫동안 자랑해온 이른바 현존 함대 전략을 근본부터 뒤흔든다. 항구에서 제대로 출항할 수 없는 배는 억제력 있는 전력이라기보다는 그저 노출된 표적에 불과하다. 이는 발트 함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위기는 발트 함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야로슬라브는 지도를 펼쳐보면 서쪽 발트 해로도 동쪽 태평양으로도 선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내륙 관문이다. 이곳에서 건조된 선박은 강과 운하를 따라 서쪽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혹은 동쪽 블라디보스토크 방향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야로슬라블이 멈춘다는 것은 단지 발트해만이 아니라 태평양 함대까지 동시에 산소 공급이 끊긴다는 의미다. 조선소의 생산이 멈춘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역시 몇 년 뒤에는 새 선박 없이 노후 함정만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엄청난 소모전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전장이 아니라 그 전쟁을 떠받치던 산업 기반이 서서히 갈려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크렘린은 탱크와 포탄을 더 찍어내기 위해 바다에서 자국의 존재를 지탱해줄 조선소의 예산을 잘라 쓰고 있다. 발트 해와 흑해 극동 해역에서 러시아의 존재감을 유지해줄 공장들이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로 보내는 장비 비용을 대신 떠안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 지정학적 함정이 경제 구조를 갉아먹는 방식이다. 서방의 제재와 전시 경제는 러시아에게 잔인한 선택을 강요했다. 탱크를 만들 것인가, 배를 만들 것인가, 포탄을 더 찍어낼 것인가, 예인선과 지원선을 건조할 것인가. 푸틴은 탱크를 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러시아가 해양 강국을 자처할 수 있는 마지막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이었다. 발트해에서의 전력 비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단순한 방정식으로 요약된다. 한쪽에는 나토의 현대적이고 통합된 충분한 예산을 받는 해군이 있다. 다른 한쪽에는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만든 항구에서 스스로 가라앉고 예비 부품이 없어 수리도 제대로 못하는 러시아 함정들이 있다. 실제로 러시아 해군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적의 미사일도 나토의 잠수함도 아니라 만성적인 고장이다. 언제 멈출지 모르는 엔진, 어디서 새어나올지 모르는 연료와 해수 교체 시기가 한참 지난 부품들이 러시아 함정의 일상적인 위협이다. 러시아의 유일한 항공모함인 아드미랄 쿠즈네초프가 늘 예인선 여러 척에 둘러싸인 채 항해한다는 사실은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유명한 조롱거리가 됐다. The 모두가 vibrant 알기 industry of 때문이다. the past 이 거대한 contrasts 선박의 sharply 엔진은 with the 언제든지 desolation 멈출 of 수 있다는 today. 것을. 캅탄 우샤코프 같은 예인선은 바로 이런 병든 함대를 억지로라도 떠있게 만들기 위해 존재했다. 고장난 항공모함과 낡은 순양함, 디젤 잠수함들을 살려내기 위한 일종의 생명줄이었다. 그런데 지금 구조선이 먼저 가라앉았다. 야로슬라블 조선소의 임금 체불 위기는 한 척의 배를 침몰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러시아 전체 조선 공급망으로 퍼져나가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와도 같았다. 조선소에는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들이 연결돼 있다. 엔진 부품, 전자장비, 특수강제, 각종 배관과 밸브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업체가 한 선박에 매달려 있다. 야로슬라블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하청업체들도 연쇄적으로 자금난에 빠졌다. 납품이 끊기고 제작 중이던 부품은 창고에 쌓였다. 이것이 바로 물류 혈전이라 부를 만한 상황이다. 공급업체들이 돈을 받지 못해 납품을 멈추자 야로슬라블에서는 캅탄 우샤코프만이 아니라 조선소가 진행하던 다른 전략 선박 프로젝트들도 함께 중단됐다. 이들 선박은 발트해만이 아니라 흑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다. 크림반도 주변 해역을 지키고 우크라이나의 무인 해상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감시 구조 선박들이 바로 이 공장에서 나오고 있었다. 야로슬라블의 조업 중단은 곧 크림반도 주변 해역의 방어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계산 착오와 회계 위기가 흑해에서 안보 공백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쟁의 나비 효과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 군수 생산의 품질 관리 메커니즘이 얼마나 심각하게 붕괴됐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단순히 작업 속도를 늦추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아예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볼트를 끝까지 조이지 않거나 용접부 검사를 대충 넘기거나 테스트 절차에서 일부 항목을 생략한다. 서류상으로는 점검 완료 도장이 찍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채 출고되는 장비가 늘어나는 것이다. 캅탄 우샤코프의 침몰은 이런 조용한 사보타주가 러시아 군수산업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가장 선명한 증거다. 지금 러시아 장군들은 괴로운 질문과 마주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배를 받아왔는가? 어떤 탱크와 어떤 미사일을 인수해왔는가? 그 장비를 만든 노동자는 배를 띄우지도 못할 만큼 굶주리고 분노한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지금 전선에 나가 있는 장비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이 의심은 군대를 서서히 좀먹는 암과 같다. 병사가 자신의 무기를 믿지 못하는 순간 그 군대의 전투력은 무너진다. 방가쇠를 당기는 손이 주저하기 시작하고 차량에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워진다. 야로슬라블의 굶주림은 단지 조선소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군 전체의 기술적 불신을 싹 틔우는 씨앗이 되고 있다. 배 한 척이 가라앉는 것은 금속과 장비의 손실에 불과하다. 그러나 군대가 자기 산업을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 그건 군사적 전면 패배의 시작이다. 이번 위기의 가장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결과는 어쩌면 배가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탈일지도 모른다. 조선업은 고도의 숙련을 요구하는 장인 산업이다. 용접공과 해양 엔지니어는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는다. 수년, 수십 년에 걸쳐 몸으로 익힌 기술과 현장 감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야로슬라블의 숙련 인력들은 하나둘씩 현장을 떠나고 있다. 경제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는 아예 조선업계를 포기하고 택시기사나 단순 노동자로 전업하고 있다.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빠져나간 사람들도 있다. 이 인력 유출은 러시아 군수산업의 미래의 담보를 설정해버린 셈이다.
지금 러시아는 예인선 한 척도 제대로 띄우지 못하고 있다. 그런 나라가 내일 전략 핵 잠수함을 현대화하려면 무엇으로, 누구의 손으로 그 작업을 할 것인가? 어떤 엔지니어와 어떤 기술자들이 그 프로젝트를 책임질 것인가? 동기와 자부심을 잃은, 언제 월급이 끊길지 모르는 인력으로 과연 최첨단 무기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러시아는 지금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대한 기술 유산을 2달짜리 임금 체불 위기 속에서 활활 태워 없애는 중이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노하우와 인력, 설비가 단 몇 년의 전쟁과 부실한 재정 운용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다. 이것은 군사적 자살 행위에 가깝다. 크렘린은 우크라이나군의 징역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자국의 생산 라인을 스스로 멈춰 세우고 있다. 전선을 지키기 위해 후방의 공장을 태우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배를 띄우지 못하는 제국은 언젠가 육지의 전쟁에서도 버티지 못한다. 해군력의 붕괴는 단순히 바다에서의 패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 전체의 전략적 숨통이 서서히 조여 들어오는 과정이다. 카프탄 우샤코프와 함께 침몰한 것은 한 척의 예인선만이 아니다. 푸틴이 꿈꾸던 해양대국의 환상, 나토를 위협하고 유럽을 분열시키겠다는 대전략, 그리고 러시아가 다시 한번 바다를 지배하겠다는 야망 자체가 차가운 발트 해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다음에 가라앉을 것은 무엇일까? 더 노후한 또 다른 예인선일 수도 있고 이미 수차례 화재와 고장을 겪은 항공모함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로 무겁게 가라앉고 있는 것은 함정이 아니라 크렘린의 전쟁 수행 능력 그 자체다. 러시아는 지금 스스로 선택한 전쟁과 경제적 무능으로 인해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자국의 함대를 침몰시키고 있다. 그리고 제국이 자기 배를 못 띄우는 순간 그 제국의 몰락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